오늘의 토픽은 양자 컴퓨터. IBM은 폴트 톨러런스를 이룩하기 전에 양자 컴퓨팅도 유용하다는 증거라는 논문을 저명한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진 양자 컴퓨터가 유용하지 않았단 건가요? 결함이나 장애를 감내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폴트 톨러런스가 지금의 양자 컴퓨터에선 없거든요.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거지요. 폴트 톨러런스? IT 시스템이라면 응당 갖춰야 할 덕목으로 늘 이야기하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란 뭐죠? 전자는 익숙하죠? 에이, 삼성전자? LG전자? 전자는 특정한 물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입자를 말하잖아요. 음전하를 띠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보통 그리죠. 특정 물질? 금속 같은 도체나 반도체들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럼 전자가 전기를 전달하는 건가요?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걸 전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에? 상식적으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 아니었어요? 전기회로 안에서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진행하죠. 그러나 전류의 흐름은 실제 전자의 운동과 다르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걸로 정의되어 있어요. 뭐가 그래요? 전류의 흐름을 발견할 당시에는 전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래요. 아, 과학은 서서히 베일을 벗는군요. 이처럼 전자는 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능해진 셈이기도 하고요. 전자는 곧 정보라는 말인가요? 주 하나를 올리고 내리듯 여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전자 덕에 가능해졌거든요. 스위치를 끄고 켜는 것이 전자의 역할? 전자계산기, 그러니까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라는 아주 작은 스위치를 나열해 놓고 켜고 끄면서 계산을 하고 통신을 하죠. 아, 0과 1의 이진수가 쓰이는 게 바로 이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때문이로군요. 바로 비트라고 부르는 것들. 그 0과 1의 스위치는 반도체로 만들어진 것이로군요. 반도체는 전기를 잘 전도하기도 하고 잘 차단하기도 하는 물질이잖아요.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발이 3개가 있는데 게이트에 전기가 들어가면 채널의 전기적 성격이 변해요. 드레인과 소스라고 하는 단자 사이에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말았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전기로 0과 1을 스위칭하는군요. 이제 비트라는 정보 단위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게 되지요. 전기를 전달하는 전자의 능력 덕분에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IT 회사 이름 뒤에 전자가 붙곤 하나 봐요. 일반 컴퓨터는 바로 이 비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아, 비트는 켜거나 끌 수 있는 스위치처럼 0 또는 1이 될 수 있는 것이고 0이 될지 1이 될지 조작하는 것은 전자의 역할이고 논리 게이트는 이러한 논리 연산을 정기적으로 구현한 것이에요. 스위치를 조합한 것이기에 트랜지스터 등의 소자로 만들 수 있죠. 프로그래밍이란 것은 결국 이 논리 게이트를 어떻게 나열할지 이야기해주는 것이고요. 컴퓨터란 뭐 별거 없군요. 쉽네요. 이 트랜지스터를 모아 CPU를 만드는 거니까요. 소비자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 가장 많은 트랜지스터를 우겨 넣은 것이 바로 TSMC 5나노미터 반도체 제조 공정을 사용하여 제조된 애플의 암 기반 듀얼 다이 M2 울트라. 무려 134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대요. 이건 수준이 뭐 갈 때까지 갔군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이룩한 비트의 상식이 무너져요. 0과 1의 상식이 0과 1, 흑백 논리라는 근대적 명쾌함을 거부하는 게 바로 양자 컴퓨터, 아니 양자역학. 양자가 뭐죠? 전자보다 더 좋은 건가요? 전자도 양자예요. 빛, 그러니까 광자도 양자지요. 양자역학이란 이런 전자나 광자처럼 원자보다도 더 작은, 정말 아주 작은 대상을 다루는 물리학인데 좀 이상한 학문이에요. 이상한 학문? 아주 이상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고전 물리학의 일반적 상식이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의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죠. 양자 컴퓨터란 이처럼 이상한 양자역학의 규칙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컴퓨터. 아주 이상해요. 양자 컴퓨터는 전자를 전자 컴퓨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요. 양자 컴퓨터도 전자를 쓰나 보네요. 전자도 양자니까. 양자역학에 따르면 전자는 파동과 입자처럼 동시에 작용할 수 있어요. 아, 빛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이 파동입자 이중성은 물질이란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라고 그러죠. 이중성? 이중 슬릿 실험이 유명해요. 슬릿은 가늘게 채진 틈을 말하잖아요. 빛이나 전자가 두 개에 인접한 이 작은 틈을 지나면 마치 물결처럼 행동하죠. 왼쪽 한 곳에서 시작한 빛이 간섭하면서 여러 배로 나눠지네요. 빛도 전자도 마치 물결처럼 간섭 현상을 보이죠. 오, 전자도 파동이로군요. 그런데 그간 전자는 마이너스 기호를 그려넣은 입자로 그림 그렸잖아요.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양자는 이런 간섭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두 구멍 중 어느 한쪽으로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두 구멍 모두를 통과한 것 같이 보이죠. 바로 중첩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지요. 정말 그러네요. 무늬가 여러 개인 진한 자국을 남기네요. 그런데 중첩? 그게 뭐죠? 중첩이란 겹쳐져 있다는 뜻 아닌가요? 첫 번째 토킹 포인트. 양자 중첩. 잠시 아까 이중 슬릿 실험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단 한 개의 전자만 발사해봐도 마치 두 슬릿을 통과하며 물결이 일듯 간섭에 의한 무늬가 나타나요. 단 한 개의 전자로도요? 전자는 1번 틈을 통과할 가능성과 2번 틈을 통과할 가능성을 모두 지닌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인 거지요.
한 개가 저 두 개의 틈을 동시에 빠져나갔다고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 전자를 관찰하려고 하면 그냥 입자일 뿐이지요. 뭐라고요? 쳐다보지 않으면 파동, 쳐다보면 입자? 응, 관찰하지만 않으면 파동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며 간섭에 의한 무늬를 만들어요. 벽에 부딪히기 전이나 목격되기 전까지는 여러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는 거지요. 중첩된 여러 가능성? 전자는 두 개의 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었어요. 파동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검출기로 그 입자를 측정하려 들면 중첩된 상태가 사라지고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거지요. 날 보려고 들지 마라. 보면 일이 벌어진다. 는 건가요? 양자의 세계는 파동이 물결치듯 출렁이며 0 또는 1이 될 가능성이 어느 쪽도 제로가 아닌 상태.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죽어있고 동시에 또 살아있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양자역학의 유명한 사고 실험이잖아요. 고양이가 상자 안에 있는데요. 상자 안에는 독극물이 있어요. 고양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하죠? 잔인한 사고 실험인데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대요. 즉, 고양이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의 중첩으로 존재한다는 거지요. 점점 더 이상한 기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 해석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것이 코펜하겐 해석.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었으나 관측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상자를 열면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된다고요? 이걸 파동함수가 붕괴된다고 멋지게 말하죠. 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왜 관측에 그런 큰 의미가 있는지, 언제 그 붕괴가 일어나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석들도 제한되었어요. 예를 들면 다세계 해석. 상자를 열기 전에도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로 나뉜 평행 세계에 존재하고 상자를 열면 우리는 그중 하나의 세계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에이, 이 무슨 마블 멀티버스인가요? 그들은 파동함수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붕괴한다고 주장해요. 상자를 열어도 고양이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에 속하는지 결정된다는 거지요. 다른 건 몰라도 왜 양자역학을 이상하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처럼 중첩 상태란 물질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말해요.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의 힘을 이용해요. 비트와 비슷하지만 0과 1이 동시에 중첩될 수도 있는 큐비트를 써서 큐비트? 퀀텀 비트의 약자. 0과 1이 동시에 중첩되는 비트? 켜져 있고 동시에 또 꺼져 있는 스위치? 그런 게 어떻게 왜 있을 수 있죠? 그러게요. 왜 양자가 그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컴퓨터 속 반도체 속 스위치들은 0과 1, 꺼졌다 켜졌다 두 가지만 명쾌하게 하잖아요. 그래야 논리 회로도 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참인지 거짓인지 보여야 하잖아요. 대신 일반적 비트라면 하나씩 체크해야 할 계산을 중첩된 큐비트라면 한 번에 해버릴 수 있어요. 명령 하나로 두세 개에서 계산을 한꺼번에 돌리는 효과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 큐비트 두 개가 있다면 큐비트는 한 번에 네 가지 상태가 될 수 있겠죠. 아, 00, 01, 10 그리고 11? 이거 모두 다가 한꺼번에? 양자 컴퓨터는 이 네 가지 상태 그대로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큐비트가 3개라면 한 번에 8가지의 계산을 수행하는 식으로? 큐비트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000에서 111까지 모든 경우에 수를 돌려보며 8가지 값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000부터 111까지 8가지의 중첩된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것뿐이죠. 그 중에서 답을 뽑는 건가요? 그게 양자 컴퓨팅 프로그래밍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확률적 문제에 양자 컴퓨터가 적합해요. 종래의 컴퓨터로 하나하나 돌려보려면 하세월인 경우일수록 유리하겠네요. 4비트라면 이진수 0000에서 1111로 16가지 경우의 수, 0과 1의 값이 두 가지씩 4회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1을 사승해보면 16. 우리 집 컴퓨터라면 16번 돌려봐야 하는 양이로군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라면 4큐비트를 동시에 탐색? 그런데 만약 32큐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라면 2의 32승은? 80억이 넘죠. 으아. 80억 가지의 경우의 수로 이뤄진 공간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값을 동시에 지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정말 컴퓨터를 만드는 건 꽤 다른 일이잖아요. 어떻게 회로를 만들죠? 진짜 이상한 건 이제부터예요. 두 번째 토킹 포인트. 양자 얽힘. 양자역학에서 가장 신비롭고 흥미로운 현상, 바로 얽힘 덕이지요. 얽힘? 두 개 이상의 입자가 너무 강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상태가 독립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요? 우주 저편만큼 떨어뜨려 놓아도 두 입자 중 한 입자를 측정하면 물리적 상호작용이나 신호 없이도 다른 입자에 대한 정보를 즉시 알 수 있어요. 설마.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 현상의 증명. 우와.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얽힘 현상을 사용하여 여러 큐비트의 중첩 상태를 생성해요. 오, 이 얽힘을 쓰면 정보를 인코딩할 수 있겠네요? 이제야 좀 컴퓨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큐비트를 얽히게 해서 여러 큐비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다루는 거죠.
양자 컴퓨터란 결국 이렇게 얽힐 수 있는 큐비트들을 다룰 컴퓨터를 말하는 건가 보네요. 하나의 상태가 양자 논리 게이트를 거치면 또 다른 상태가 되게 하는 거죠. 양자 논리 게이트? 컴퓨터의 기본 개념은 양자 컴퓨터에도 살아있군요. 양자 논리 게이트는 0과 1의 논리 게이트와는 달라요. 이때도 상태란 확정적인 하나가 아니라 중첩에 의해 동시에 여러 상태인 셈이 되죠. 아, 하나의 정해진 값을 게이트에 통과시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론적으로 중첩된 여러 개의 상태를 계산하는 건가요?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한 번에 한 가지 값만 다를 수 있기에 재래식 컴퓨터는 이걸 for 루프로 반복하는 식의 알고리즘을 짰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얽히고 중첩된 큐비트들의 모호한 상태를 회로에 넣고 돌리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지요. 종래의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었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진행하는 느낌이겠네요. 여러 평행 세계에서 동시에. 그래서 큐비트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성능이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꿈만 같지는 않아요. 아? 세 번째 토킹 포인트. 결 이름과 리스크. 문제는 이 얽힘이 잘 깨진다는 거예요. 얽힘은 매우 섬세하고 약해서 환경 속의 노이즈에 아주 민감해요. 큐비트는 적어도 계산이 수행될 수 있을 만큼은 양자 상태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환경이 받쳐줘야 하죠. 얽힘이 깨지면 그걸로 이어놓은 양자 정보가 파괴되지요. 양자는 워낙 작으니까 그런가 봐요. 지금 이 방 안에도 얼마나 많은 양자들이 있겠어요? 이를 디코히어런스라고 하며 한국물리학계에서는 결 이름이라고 번역해요. 양자 컴퓨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죠.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오류가 너무 많은 컴퓨터로군요. 은행에서 썼다가는 금융시장이 난리 나겠는데요. 디코히어런스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노이즈와 간섭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해야 해요. 큐비트를 매우 낮은 온도로 냉각하거나 전자기장으로부터 차폐하거나 특수 재료나 기술을 동원해 보기도 하죠. 그럼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반도체가 아닌가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보통 반도체에서 쓰이는 실리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실리콘 버전은 인텔 등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죠. IBM이나 구글의 방식은 초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레이저로 원자나 이온을 트랩에 가두고 그들의 에너지 상태를 큐비트로 사용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생긴 것이 다 이렇게 기괴하군요. 약간 19세기 증기기관 느낌이네요. 스팀펑크 샹드리에라고나 할까? 이쁘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산업과는 너무나 다르기에 상당히 다른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죠. 모두 맨 땅에서 시작하는군요. 업계 리셋의 느낌? 그러나 어떤 방법도 완벽하지 않아서 노이즈와 오류의 모든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양자 컴퓨터. 이것 참 쉽지 않은 놈이었군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양자 컴퓨터를 리스크라 불러요. 노이즈 인터미디어트 스케일 퀀텀. 큐비트의 개수가 어중간한 데다가 노이즈가 낀다는 뜻이죠. 이름이 붙을 정도면 현상 타파를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에러 정정을 위해 큐비트를 대폭 늘리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에러 교정에만 몇십, 몇백 배의 큐비트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모두 약간 좌절 중이었죠. 이번 IBM의 논문은 에러 수정보다는 양자 오류 완화에 집중해요. 양자 오류 완화는 물리적으로 오류가 아예 없는 상태를 준비하는 건 좀 제쳐두고 피할 수 없는 노이즈의 존재를 고려한 후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요. 피할 수 없는 걸 받아들이라는 인생론 같은데요. 양자 오류 수정은 더 강력하고 일반적이고 완벽하겠지만 머나먼 꿈. 대신 양자 오류 완화는 더 실용적이고 유연하지만 더 제한적이고 더 확률적이겠지요. 노이즈 및 오류의 영향을 추정해서 제거하고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결과를 최대한 복구해내는 거지요. 어림짐작의 수준이 좀 컴퓨터라 불려도 되는 걸까요? 살다 보면 그런 컴퓨팅도 필요하거든요. 이 세상에는 무작정 막무가내로는 한 땀 한 땀 달려들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경우의 수를 탐색하는 것들이 그런 건가 보네요. IBM은 중요한 건 양자 유용성이라고 말해요. 고전적인 컴퓨팅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시스템으로 짜내고 해결한다는 양자 우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늘의 인사이트. 양자 우위의 길은 멀어도 양자 유용성은 가까이 있을지도. 겸손해진 건가요? 기존 컴퓨터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가자. 뭐 이런 느낌 같네요. 아무리 봐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왜들 그렇게 양자 컴퓨터에 관심이 많을까요? 인증서, 전자서명, SSL 등 현대사회를 유지해주고 있는 RSA, 암호는 보통 2048비트 암호키를 쓰거든요. 보통 컴퓨터로 풀려면 우주의 역사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나 5000큐비트 정도의 양자 컴퓨터로는 몇 초 만에 깨지겠지요. 오, 모든 암호가 풀리면서 세계 정복이 가능하겠는데요? 하지만 저 정도의 큐비트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다행히도 결이름 현상 때문에 얽힘으로 이어 붙일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양자 컴퓨터가 그리 가까운 미래는 아닌가 보네요. 아직 이제 시작일 뿐이지요. 그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 반도체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기대주. 그날이 바로 양자 우위의 동이 트는 날? 아직은 밤이 깊은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